나는 돈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인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는 장례식장에서 카드 명세서를 먼저 봤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나의 손은 차가운 종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사랑엔 가격이 있다는 걸. 그리고 나, 서연은 그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은 나를 현실적인 여자라고 했다. 칭찬인지 비난인지는 몰랐지만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꿈만 꾸다가 늙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28배 결혼했을 때 친구들은 물었다. 서연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정말 사랑해. 준호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랑도 좋지만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감정보다 조건이 더 확실하다고. 사랑은 변하지만 집값은 오르니까. 준호는 착했다. 정말 착했다. 성실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내 이마에 키스하고 퇴근하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봤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통장 잔고는 너무 솔직했다. 투명할 정도로 적었다. 월급날이면 나는 슬쩍 그의 핸드폰을 봤다. 입금 문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매번 한숨을 쉬었다. 이 돈으로 언제 집을 사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우리는 시어머니 집 2층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8평 남짓한 공간,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화장대, 그리고 우리 둘. 짐을 다 풀고 나니 걸어 다닐 공간도 없었다. 준호는 침대에 누우며 환하게 웃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나가자. 돈 조금만 모으면 돼. 조금만 벌고 행복하게 살자. 나는 그의 옆에 누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다. 조금만 벌고, 그럼 언제 집을 사지? 행복은 평수와 비례한다고. 좁은 방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건 아직 젊어서일 뿐이라고. 나이가 들면 이 좁은 공간이 숨막힐 거라고. 아이가 생기면 여기서 어떻게 키우지? 시어머니는 친절했다.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우리 며느리 불편하지? 미안해. 우리 집이 좁아서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과일도 깎아주시고 빨래도 대신 해주셨다. 하지만 그 고지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1년? 2년? 5년? 아니면 평생? 나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켰다. 서울 외곽, 경기도 신도시, 지방 소도시. 어디든 좋았다. 내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만 있다면. 준호는 자다가 깨서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또 집 보고 있어? 여보,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우리 천천히 모으면 돼. 조금씩이라도. 나는 핸드폰을 끄며 억지로 웃었다. 응, 알아. 그냥 구경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 집 꾸밀 생각하면서.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다. 천천히 모으다간 평생 남의 집에 살겠구나. 우리 아이는 할머니 집에서 태어나고 할머니 집에서 자라고 할머니 집에서 학교 가겠구나. 그날부터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월급, 적금, 예상 대출 한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집값. 준호 월급 250만 원. 내 아르바이트 월급 150만 원. 생활비 빼면 한 달에 100만 원 모을 수 있을까? 1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6천만 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절망스러웠다.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깨달았다. 준호의 월급으론 절대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승진해도 보너스 받아도 10년을 모아도 부족했다. 20년을 모아도 부족할지 몰랐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다. 다른 돈을 찾아야 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시어머니는 가끔 말했다. 서연아, 사는 건 마음먹기 나름이지. 있는 만큼 쓰면 돼.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반박했다. 있는 만큼 살면 평생 이대로야.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지만 현실을 모르시는 거야. 요즘 세상에 있는 만큼 쓰면서 어떻게 살아? 집값은 매년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결혼 1년 차,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다. 준호는 걱정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집에서 쉬어도 돼. 내가 벌게. 내 월급으로 충분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일하는 게 더 좋아. 사실은 돈이 더 좋았다. 월급이 통장에 찍힐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입금 150만 원. 이 돈으로 조금 더 빨리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 돈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루 8시간, 주 6일.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았다. 숫자가 커질수록 집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지만 집값은 더 빨리 올랐다. 내가 100만 원 모을 때 집값은 1000만 원씩 올랐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엔 숫자만 남았다. 월세, 대출금, 적금, 금리, 그리고 욕심. 밤마다 엑셀 파일을 열어 계산했다. 3년 뒤엔 얼마, 5년 뒤엔 얼마, 10년 뒤엔 얼마. 하지만 계산을 할수록 목표는 점점 멀어졌다. 집값은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올랐다.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너 같은 사람은 평생 집 못 사. 넌 평생 월세살이야. 넌 평생 남의 집에 얹혀 살 거야.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아, 우리 며느리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걱정 있어? 어디 아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요. 손님이 많아서.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힘들면 그만둬. 우리 아들이 벌잖아. 며느리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 일하는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요.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준호 월급으론 평생 이 집에 살아야 해요. 그 돈으론 절대 내 집을 가질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준호야, 우리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준호는 책을 읽다 말고 나를 봤다.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내년에 승진하면 월급이 오를 거야. 그럼 더 빨리 모을 수 있어.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승진하면 얼마나 오르는데? 준호는 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 30만 원? 아니면 50만 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30만 원으로 뭘 해요? 그 돈으로 집 사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우리는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준호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기다리는 건
가난한 사람들의 미덕이 아니라 핑계라는 걸, 포기의 다른 말이라는 걸. 나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의 통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비를 내시면서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셨다. 잠깐 보였던 숫자, 8자리였다. 적어도 1억은 넘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저 돈이면 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결혼 2년 차 봄, 나는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다. 베이커리든 카페든 옷가게든 뭐든 좋았다. 중요한 건 내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가게만 잘 되면 1년 안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준호는 반대했다. 여보, 자본금도 없는데 무슨 가게를 열어? 너무 위험해. 사업은 10개 중 9개가 망한다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한 개가 될 거야. 엄마한테 빌릴게. 준호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내 어머니한테 부담 주기 싫어. 장모님도 살기 힘드실 텐데. 퇴직금 다 쓰셨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엄마가 괜찮대. 며느리 사업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 사실 나는 친정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에게 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준호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 뭔데? 뭐든 말해봐. 우리 며느리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지.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준비한 말을 꺼냈다. 제가 작은 가게를 하나 열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좋지.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무슨 가게 할 거야? 나는 가방에서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꺼냈다. 집에서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것이었다. 작은 베이커리요. 요즘 동네에 빵집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다 멀리 가서 빵 사와요. 시어머니는 관심 있게 계획서를 펼쳐 살펴봤다. 잘 생각했네. 우리 며느리 똑똑해. 그런데 자본금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어머니. 자본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나는 숫자를 말했다. 5천만 원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다. 알았어. 우리 며느리 사업 잘 되라고 도와줄게. 언제 필요해? 나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1년 안에 다 갚을게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다. 이자는 무슨, 가족끼리. 잘 되면 되는 거지. 우리 며느리 성공하면 그게 이자야. 그날 밤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가 피곤한 얼굴로 퇴근해서 샤워하고 나왔을 때였다. 여보, 좋은 소식 있어. 준호가 물었다. 무슨 소식? 엄마가 자본금 빌려주셨어. 준호는 놀라며 물었다. 내 어머니가? 정말? 장모님 괜찮으시대? 부담 안 되시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엄마가 많이 도와주신대. 내가 사업하는 거 기뻐하시더라. 딸이 뭐 하고 싶다는데 도와줘야지. 그러시면서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정말 다행이다. 우리 열심히 해서 빨리 갚자. 장모님께 패 끼치면 안 돼. 내가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갚을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1년 안에 다 갚을 거야. 내가 장담해. 그렇게 나의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됐다.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다. 위치가 좋았고 빵 맛도 괜찮았다. 주변에 경쟁 업체가 없어서 손님이 금방 늘었다. 동네 주민들이 단골이 됐고 입소문도 났다. 한 달, 두 달, 석 달. 통장 잔고가 빠르게 쌓여갔다. 월 매출 1,000만 원. 순이익 300만 원. 생각보다 훨씬 잘 됐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며느리라고 불렀다. 서연 씨 대단해요. 사업 감각 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중에 이렇게 똑 부러진 사람 없어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셨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사업 수완이 있어. 우리 아들 복 받았네. 나는 겸손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정도로는 부족해. 매출이 오를수록 내 욕심도 커졌다. 가게 하나로는 부족했다. 집을 사려면 더 많이 벌어야 했다.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돈이 오를수록 마음이 내려가던 게 밤마다 계산했다. 이 속도로 모으면 3년? 아니, 너무 느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집을 사야겠다고. 지금 당장. 결혼 3년 차, 드디어 새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렸다. 역세권, 새학군, 완벽한 입지. 32평형, 남양, 고층. 내가 몇 년 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집이었다. 나는 모델하우스를 3번이나 방문했다. 첫 번째는 혼자, 두 번째는 준호와 함께, 세 번째는 다시 혼자. 모델하우스는 완벽했다. 넓은 거실, 시스템 키친, 드레스룸, 넓은 베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강뷰. 나는 그 집에 서서 상상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는 나를.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 하는 모습을. 서연아, 집 진짜 좋다. 부럽다. 이 평수에 이 가격이면 대박이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준호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나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한텐 아직 부담스러워. 대출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거 잘못하면 우리 평생 빚 갚고 살아. 나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요. 집값은 계속 오를 거고 우리는 평생 월세 살아야 해요. 10년 뒤엔 이 가격의 2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우리 능력 밖이야. 대출 갚다가 우리 둘 다 쓰러져. 무리하면 안 돼. 나는 조금 강하게 감정을 실어 말했다. 그럼 언제 사요? 10년 뒤요? 20년 뒤요? 그땐 더 비싸서 아예 못 사요. 우리 평생 어머니 집에 살 거예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알지만 대출이 3억이야. 3억? 이자만 얼만데. 우리 월급 다 합쳐도 이자 갚기 빠듯해. 나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어머니 명의로 하면 어때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명의로? 나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어머니 신용이 더 좋잖아요. 대출 한도도 더 나올 거고 이자도 더 낮을 거예요. 1%만 낮아도 몇 천만 원 차이예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어머니한테 그런 부담 드릴 순 없어. 절대 안 돼.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빚을 지셔야 해? 나는 설득했다. 부담이 아니에요. 그냥 명의만 빌리는 거예요. 대출 갚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안 돼.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으면 법적으로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해. 만약 우리가 못 갚으면 어떡해? 그건 너무 위험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준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대신 혼자 결정했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준호가 출근하고 집이 조용할 때였다. 어머니, 제가 아파트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관심 있게 물었다. 어디? 우리 며느리 드디어 집 보는구나. 어머니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 우리 며느리 좁은 방에서 고생하는 거. 나는 분양 자료를 펼쳐 보였다. 시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잠시 살펴보다 말했다. 좋은 곳이네. 위치도 좋고 평수도 괜찮고. 그런데 가격이 이거 우리 준호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다. 그래서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명의로? 왜? 준호 명의로는 안 돼? 나는 준비한 설명을 했다. 제 명의론 한도가 부족해서요. 제가 사업자라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사업자 대출은 금리도 높고요. 어머니 명의로 받고 저희가 갚을게요. 매달 꼬박꼬박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우리 준호는 뭐래? 준호도 이거 알아? 나는 거짓말을 했다. 두 번째 거짓말이었다. 네, 어머니. 준호도 동의했어요. 저희 둘 다 정말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준호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 준호도 원한다면, 어머니가 뭘 못해줘. 서류 가져와.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나는 안도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구나. 아니, 정확히는 내 집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명의지만 내가 사는 집이니까 내 집이나 마찬가지지.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 사랑은 사라지고 잔액만 남았다.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가 물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가게 일찍 문 닫았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가게 일 보고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왔어. 거짓말은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입에서 술술 나왔다. 집은 6개월 뒤 완성됐고 우리는 이사했다. 이사 당일 준호는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명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대출 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도와주셨어. 준호는 화를 냈다.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 왜 마음대로 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 평생 어머니 집에 살 거야? 좁은 방에서?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금이 갔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햇살 가득한 방.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준호는 말이 없었다. 저녁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는 말을 잃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말했다. 집은 정말 좋은데 대출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자만 매달 150만 원이야.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열심히 갚으면 되죠. 우리 둘 다 일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대출은 준호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걸. 준호 혼자로는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새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준호는 먼저 잠들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한강의 야경. 저 아래 어딘가에 아직도 좁은 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 나는 이제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나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 무게가 뭔지는 아직 몰랐다. 이사한 지 6개월 후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4시였다. 잠결에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며느님이신가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눈이 번쩍 떠졌다. 네. 어머니가요? 뭐라고요? 병원으로 빨리 와요. 응급실이에요. 삼성병원 응급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준호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일어나.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준호는 벌떡 일어나 옷을 입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다. 가는 내내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다. 보험은 들어있나?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만약 돌아가시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싫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자동으로 시작됐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달려가서 의사를 찾았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팠다. 기계 소리만 삐삐 울렸다. 준호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이요. 눈 떠보세요. 어머니. 나는 그 옆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다. 죄책감보다 계산이 먼저 왔다. 대신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계산이 시작됐다.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대출.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명의자가 사망하면? 집은?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어머니 걱정을 해야 해.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준호가 다가갔다.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출혈량이 많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그를 부축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준호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하다 준호가 물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보험금 들어오면 일단 병원비 내고 남는 걸로 대출 좀 정리하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도 놀랐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준호는 나를 천천히 돌아봤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차갑고 낯설고 무서운 눈빛. 믿을 수 없다는 눈빛.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뿐이야. 우리 대출도 있고. 준호가 소리쳤다.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는데 돈 생각을 해. 대출 정리를 생각해. 너 제정신이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하라고 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 낮춰 사람들이 다 봐. 여기 병원이야.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사람들 시선이?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신데? 준호는 일어서며 고개를 저었다. 넌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칼처럼 날카롭게. 그런데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3일 후 돌아가셨다. 수술은 실패했고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준호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효도도 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눈 뜨세요. 나는 그 뒤에 서 있었다.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없었다.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어머니를 이용한 내가 어떻게 손을 잡겠어?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울었고 준호는 무너졌다. 3일 내내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나는 영정 앞에 섰다.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다. 따뜻한 미소였다. 내가 처음 인사드렸을 때도 저렇게 웃으셨지. 우리 며느리 예쁘다. 잘 왔어.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봉투를 하나 발견했다. 재단 옆 서랍에 있었다. 며느리 서연에게. 손이 떨렸다. 나는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봉투를 열었다. 장례 조의금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남긴 서류 봉투였다. 그 안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 한 장. 이 집은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 서연아,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뜻이지? 다 알고 있었다고? 뭘? 준호가 화장실 밖에서 나를 불렀다. 서연아, 거기 있어? 나는 황급히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응, 나와. 그때 깨달았다. 내가 산 건 집이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걸.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나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올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조문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왜 저래?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가 봐. 아니면 원래 냉정한 사람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남긴 그 메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집은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 서연아,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무슨 뜻일까?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 내가 거짓말한 걸, 내가 준호를 속인 걸, 내가 돈만 밝힌다는 걸. 장례 마지막 날 준호가 말했다. 서연아, 어머니 유품 정리 좀 도와줄래? 나 혼자 하기 힘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야지. 같이 하자. 시어머니의 방은 깨끗했다. 생전에도 항상 정돈된 분이셨다. 지저분한 건 못 참겠어. 깔끔해야 마음이 편해.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옷장, 서랍, 책상,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준호가 옷장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책상을 열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는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며느리 서연에게. 이번엔 편지였다. 두꺼운 편지였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5장이었다. 시어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빼곡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읽기 시작했다. 며느리 서연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 서연아, 나는 내가 처음부터 집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우리 준호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안정을 원해서
결혼했다는 것도 결혼식 날 내 눈을 봤어. 준호를 보는 눈이 아니라 이 집을 보는 눈이었어. 하객들을 세는 눈이었어. 축의금을 계산하는 눈이었어. 나는 그때 알았어. 이 며느리는 돈을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탓하지 않았어. 누구나 자기 삶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서연아, 너는 선을 넘었어. 가게 자본금. 너는 내 어머니에게 빌렸다고 했지. 나는 속지 않았어. 내 어머니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그분은 식당에서 일하시며 간신히 생활하시잖아. 그리고 아파트 명의. 내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우리 준호가 동의했다고 했지. 하지만 우리 준호는 그날 밤 나에게 전화했어. 울면서 말하더구나.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나 봐요. 제가 아내를 못 믿겠어요. 아내가 엄마 명의로 대출받았대요. 저는 반대했는데. 엄마 어떡해요. 내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이 찢어졌어. 하지만 나는 준호에게 말했어.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나는 그때 결심했어. 이 집을 내게 주지 않겠다고. 너는 집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어. 사랑을 잃었어. 내 아들의 마음을 잃었어. 그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야. 서연아, 그 집은 내 명의가 아니야. 내가 마지막에 우리 준호 명의로 바꿔뒀어. 너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미안하지만 이게 내가 받아야 할 결말이야. 돈으로 산 사랑은 결국 돈으로 끝나는 법이야. 그리고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는 내가 미운 건 아니었어. 오히려 안쓰러웠어. 그렇게 집착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디 이 교훈을 잊지 마라. 집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지켜준다는 걸. 사랑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는 걸. 행복해라, 서연아. 진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흐르는 진짜 눈물이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편지지가 눈물에 젖었다. 준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연아, 뭐 찾았어? 나는 편지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는 내 손에 든 편지를 봤다.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봤다. 그게 뭐야? 왜 울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는 다가와 편지를 천천히 빼앗아 읽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정말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편지를 바닥에 던졌다.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구나. 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니까. 다 내가 한 거니까. 준호는 조용히 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마지막까지 이런 편지를 쓰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각자의 방에 들어갔다. 아니, 이제 각자의 방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을 쓰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편지가 계속 떠올랐다. 집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지켜준다. 사랑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다.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집을 얻었지만 모든 걸 잃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물건은 그대로였지만 온기가 사라졌다.
준호는 말을 잃었고 나는 잠을 잃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다. 아침에 준호가 일어나면 나는 아직 자는 척했고 내가 거실에 나가면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다. 밤마다 시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다. 그 집, 내 명의가 아니야. 나는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결국 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손이 떨렸지만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 뱅킹을 열었다.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를 조회했다. 화면에 뜬 소유자 이름. 이준호. 남편의 이름이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정말이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명의를 바꿔놓으셨다. 언제? 어떻게? 나는 변경 날짜를 확인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었다. 마치 예감하셨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가게는 있었지만 그것도 대출로 운영하는 거였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 집은 준호 명의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라는 걸 알았다. 며느리 서연 씨,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전해드립니다. 내 며느리에게 말해줘. 집은 주지 않았지만 교훈은 줬다고. 사랑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돈으로 산 것은 결국 돈으로 사라진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렇게밖에 가르쳐 줄 수 없어서 부디 깨닫길 바란다고.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냥 후회였다. 깊고 깊은 후회. 그럼 나는 이제 어디에 살아야 하지? 나는 뭘 가진 거지?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나는 얼른 얼굴을 닦으며 일어났다. 당신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나 이제 어떡해?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나도 안 괜찮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적이 무거웠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뭐라고? 준호는 나를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끝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뭐가 있어? 나는 부정하고 싶었다.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처음처럼. 준호가 말을 끊었다. 처음처럼? 처음이 뭔데? 우리 처음부터 사랑한 적 있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준호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안정을 사랑했고, 집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날 사랑한 적이 있었어?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있었어. 처음엔 좋아했어.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좋아했다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럼 지금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나도 몰랐다. 언제부터 사랑이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준호가 남편이 아니라 ATM 기계처럼 보였는지. 언제부터 준호의 월급날만 기다렸는지.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다. 난 내일 짐 싸서 나갈게. 당신은 여기 있어도 돼. 1달 정도. 나는 놀라며 물었다. 1달? 그 다음엔?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가야지. 이 집 내 거니까. 내 명이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어디로 가? 준호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가게도 있잖아. 가게는 대출이 너무 많아. 매달 이자만. 준호가 말을 끊었다. 그것도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당신이 원한 거잖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햇살 가득한 방. 내가 그토록 원하던 집. 하지만 이제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다. 한 달 뒤면 나가야 하는 남의 집이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집도 남편도 사랑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냥 슬픔이었다. 텅 빈 마음의 슬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비가 내렸다. 차가운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법무사 사무실은 조용했다. 준호와 나는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법무사가 서류를 건넸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합의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자료도 없었다. 재산 분할도 없었다. 내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가게는 빚만 있었으니까.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준호는 먼저 서명했다. 망설임 없이 깔끔하게 빠르게. 마치 하루빨리 끝내고 싶은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끝이구나. 나도 서명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서류 위에 물방울이 번졌다.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류가 젖으면 안 되는데요. 다시 작성하셔야 할 수도. 나는 얼른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서류가 접수됐다. 법무사가 말했다. 일주일 뒤면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때 가족관계 증명서에 반영되고요. 우리는 일주일 뒤 정식으로 남남이 된다고 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된다고. 사무실을 나서며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정말 많이.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후회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했어야 했나 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다 내 탓이야.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 미안해. 정말로. 준호야, 미안해. 준호는 잠시 멈춰섰다. 빗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고.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걸 줬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은 충분했어. 내가 너무 많은 걸 원한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준호는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빗속에서 준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비는 계속 내렸고 나는 우산도 없이 걸었다. 젖어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이미 다 젖었으니까. 마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이미 짐을 다 싸놓았었다. 아니, 이제 준호의 집이니까 내가 짐을 싸야 하는 거였다. 거실에 내 짐을 담을 박스가 놓여 있었다. 준호가 준비해 둔 것 같았다. 이사업체는 내가 불렀어. 모레 와. 그때까지 짐 다 싸놔. 준호는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놨다. 나는 천천히 짐을 쌌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화장품,
그리고 추억이라고 넘는 사진첩? 결혼식 사진을 꺼내봤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와 턱시도를 입은 준호. 우리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사진 속 서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행복한 척하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사진을 다시 넣고 사진첩을 박스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소파에 앉아 준호와 웃던 날은 있었을까?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 나누던 적은?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눈 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집에서 살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세상에 살았다. 나는 집을 가졌지만 사랑은 잃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가게는 정리했다. 대출을 갚을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마음도 없었다. 가게를 팔아서 대출 일부를 갚았지만 아직도 2천만 원이 남았다. 시어머니께 빌린 돈. 이제 갚을 길이 없는 돈. 새 집은 정말 좁았다. 결혼 전 살던 집보다도 작았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 책상, 옷장 하나 놓으면 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숨통이 트였다. 넓은 집에서는 숨이 막혔는데 좁은 방에서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옛날 집 앞을 지나갔다. 준호가 산다던 그 집.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멈춰섰다. 3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가 살던 집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 창문을 바라봤다. 안에서 누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준호일까?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 준호가 새 여자를 만났을까? 나는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알 자격도 없었다.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나는 계속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두렵지 않았다. 무섭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사랑을 잃은 게 아니야. 사랑을 팔았어. 집을 사면서 사랑을 팔았어. 그리고 계속 걸었다. 돈은 남았고 나는 사라졌다. 아니, 돈도 없었다. 빚만 남았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몰랐다. 돈이 아닌 나를 찾는 시작. 집이 아닌 마음을 찾는 시작. 6개월 후 나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다. 동네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서점. 주인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월급은 180만 원. 결혼 전 카페 아르바이트보다 조금 많은 정도.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계산할 게 없었으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젊은 여자가 서점에 들어왔다. 신혼부부처럼 보였다. 반짝이는 반지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부동산 투자 책을 찾고 있었다. 저기요, 부동산 투자 관련 책 있나요? 나는 책장으로 그녀를 안내하며 물었다. 집 알아보세요? 그녀는 밝게 웃었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네, 우리 곧 아파트 분양받으려고요. 남편이랑 몇 년 모아서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몇 년 전에 나와 똑같았다. 눈빛이, 욕심이, 계산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집은 꼭 지금 사셔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호하게, 확신에 차서. 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집값 계속 오르잖아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녀는 책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이거 주세요. 남편한테 보여줘야 해요. 우리 남편은 너무 신중해서. 나는 책을 포장해주며 말했다.
남편분 말씀도 들어보세요. 집도 좋지만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녀는 웃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 집은 꼭 사고 싶어요. 내 이름 있는 집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하세요. 그녀는 가게를 나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다.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다. 발신자는 없었다. 하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준호라는 걸 알았다. 나는 방에 들어가 불을 켰다. 침대에 앉아 편지를 열었다. 서연아, 이상하지? 이혼하고 연락하는 거. 그냥 궁금해서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나는 잘 지내. 새 직장도 구했고 사람들도 좋아. 어머니 생각은 많이 나지만 그래도 괜찮아. 가끔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너를 봤어. 지난주 수요일 밤. 너도 나를 봤을까? 나는 창문 너머로 너를 봤어. 우산도 없이 비 맞으며 서 있는 너를.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는 너를. 내려가서 우산을 줄까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미안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어. 내 불안을 알았어야 했어. 내가 왜 그렇게 집에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돈에 매달렸는지. 그리고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알았어. 사랑이 뭔지 알았어.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서연아, 행복해. 진짜로. 너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좀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야. 이제 다시 시작해. 진짜 너를 찾아. 나도 그렇게 할게. 언젠가,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나면 좋겠어. 그때는 친구로. 서로 웃으며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잘 지내. 준호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따뜻한 눈물이었다. 고마운 눈물이었다. 나는 편지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상쾌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도 잘 지낼게. 준호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서연이라는 평범한 여자의 고백. 사랑보다 집값을 믿었던 여자. 행복보다 평수를 선택했던 여자. 그리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여자. 돈은 사람을 살게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집은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연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어쩌면 우리 모두 서연과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사랑과 돈 사이에서, 진심과 계산 사이에서, 마음과 욕심 사이에서. 그때 기억하세요. 진짜 풍요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온기라는 걸. 진짜 안정은 내 이름이 적힌 집이 아니라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 진짜 행복은 넓은 평수가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라는 것.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건 서연이 판 사랑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며 말해주세요. 사랑해. 여기까지 드라마 라디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길 바랍니다.